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경비지도사 이제 자격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우리 경비요법 뭐 좁은 내용은 얼마 안 되지만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오늘 저하고 같이 경비요법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가 한번 그것도 중간중간에 얘기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자, 경비요법은 그대로 법령이죠. 법령이라는 것은 시험 출제 위원들도 낱말 하나, 토시 하나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바꿔가지고 지문이라든가 보기에 내가지고 문제되면은 그 이의 신청을 하면은 행정소송에서 번번이 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법령은 낱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 낱말 하나 바꿔놓는 그런 유형도 많이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고, 근데 법 공부는 뭐냐? 매번 보고 또 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보고, 또 이 주관식 문제, 이론적인 문제도 보시고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험에는 그런 말 있죠. 왕도가 없다. 왕도가 없다는 건 노력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비요법은 이제 만점에 가까워야 된다. 만점. 자, 만점 40문제 나옵니다. 대개 이제 경비업법하고 청호경찰법은 13문제. 그 다음에 경비요법이 27문제에서 40문제가 나옵니다만, 이 40문제를 한 문제도 안 틀리겠다.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 뭐 한 개, 두 개 틀렸으니까 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작년에 20회 때도 보면은 경비요법 같은 것도 거의 95점 가까이 갔습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92.5였는데 전체 두 과목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법령집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이 카피를 하셔가지고 자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법령이라 그러면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물론 청유경찰법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자주 보셔야 된다. 자주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뭐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내에 1차, 2차 과목을 다 끝낸다. 그런 여러분들 각오를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경비요법은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직 이제 금년 21회째인데 금년 같으면 11월 16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이 21회 여기에 도전하셔서 1차, 2차를 완전히 끝낸다. 그런 각오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저 1강 오늘 첫날 강의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비요법은 이제 그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목적이라는 게 있죠. 목적. 자, 경비요법 목적이 뭐냐? 즉 경비업의 육성. 자, 경비업을 만드는데 육성, 그 다음에 발전, 그 다음에 체계적 관리. 자, 이런 거를 필요한 사항을 우선 정해서 경비법의 궁극적으로 뭐냐? 건전한 운영 이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경비업의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 모든 거에 건전한 운영, 여기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왜 이 낱말을 제가 이것만 쓰냐면은, 자, 문제에 보면은 대개 지문에서라든가 보기에서 이런 낱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성이란 말을 안 쓰고 다른 유사한 말을 쓴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냥 한 문장으로 외우시면은 나중에 어떻다? 구분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 그다음에 건전한 운영을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행령이라고 그러죠. 시행령에는 경비업법. 여러분 잘 아십니다. 31개 조항이죠. 31개 조항.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 즉 국회에서 제정한 걸 법이라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가 시행령, 즉 대통령령이다. 시행령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행령. 자, 시행령은 뭐 국회에서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한 번씩 개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를 통해서 개정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지만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시대에 맞춰서 개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위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경비업법 시행령을 통해서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대통령에서도 또 위임된 게 또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시행규칙. 자, 시행규칙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총리령, 그다음에 부령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 부령은 우리 이제 경비법은 행정안전부령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부령을 통해서 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아까 해서 경비업법, 그다음에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아까 그러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령에서 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바로바로 적응을 못하니까 시행규칙, 요거는 각부 장관이나 총리 아니면 그 부령이라는 거는 이제 각부 장관을 얘기하는 거고, 총리령 같은 경우는 그 각 처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이 총리 바로 직속으로 돼 있는 부처, 그런 경우에는 총리령을 통해서 세부 시행 계획 규칙을 발하고 있다. 세 가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경비업법 같은 것도 우리나라 법령이 상당히 많죠. 법령이 많습니다. 법령이 작년 1월달 기준 보니까 약 한 1,390여 개 법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다, 경비업법이. 그럼 우리나라 법 체계에 아까 경비업법을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위임된 시행령, 또 시행령에서 위임한 시행규칙,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켈젠은 독일에 있는 그 법학자죠. 켈젠의 법단계설에 따라서 하고 있다. 법단계설. 켈젠이라는 학자가 그런데 법단계설을 통해서 아까 다시 법,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법 단계설에 의해서 하는 걸 우리가 켈젠 학자가 얘기한 법 단계설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걸 3중 구조, 3단계 구조를 우리나라도 따르고 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경비업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경비업법 아까 이제 31개 조항이 나눴습니다. 경비업법은 총 8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8개 장. 8개 장이라는 건 이제 총칙, 그다음에 경비업의 허가 신고, 기계경비, 경비원, 특수경비업, 특수경비원, 그다음에 경비지도사, 협회, 감독, 그다음에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이렇게 해서 이 8개 장에다 31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자, 시행령은 3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28개 조항. 그러면 법은 언제 제정됐냐? 1976년도에 12월 31일 법률 2946호로 경비업법이 제정이 됐다. 상당히 됐죠? 상당히 지금 됐습니다. 이번에 경비지도사 작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회째 지금 작년에 2018년도 20회째 치렀고, 이제 금년엔 21회째 칩니다. 상당히 경비지도사 시험은 그 이후에 됐습니다만 경비업법은 그 이전에 이미 제정이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법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법은 글자 그대로 법은 국회에서, 그죠? 국회에서 하죠.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되겠죠. 제적의원 대개 이제 우리가 300인 이하로 하게 돼 있는데, 헌법에 지금 297명인가 8명 되죠. 그 과반수 정도, 반이 바로 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과반수 출석을 해서 출석의원 중에 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거죠. 법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법은 그렇고, 시행령은 아까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서, 꼭 필요사항은 아닙니다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발하는 걸 우리가 시행령이다 이렇게 하고, 아까 여기서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각 부에 붙여 있는 장관들이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를 우리가 일반 시행규칙, 부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법은 글자 그대로 행안부,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령을 따르고 있다. 여기는 시행령은 아까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켈젠의 법 3단계설을 따라서 하고 있다. 그렇게 예를 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경비업법에 보면은 제2조에 보면은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쭉 용어 나오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법을 전공 안 하셨다든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사회에서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어느 법이든 그 2조 정도, 1조는 되게 목적을 하고 2조에는 용어를 그게 무슨 내용이다라는 걸 용어의 정의라는 걸 듣습니다. 경비업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돼 있죠. 자, 우리 경비업, 경비업이다. 그럼 경비업이 뭐냐? 다들 얘기하려면 다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왜? 법령에 있는 문구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를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용어의 정의, 낱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참 힘든 내용이죠. 그래서 경비업이란 뭐냐? 경비업이란 다음 강목의 일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우리가 경비업이다. 이렇게죠. 자, 여기 이제 강목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뭐라냐? 전부를 도급받을 수 있고 아니면 또는 일부. 자, 또는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갑니다. 또는. 잠깐만요.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또는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전부를 하든가 아니면 일부를 하든가 보호를 받는 건 상관이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비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죠. 이 전부 또는이라는 말을 안 쓴다든가 전부라는 말 빼고 아니면 일부라는 말을 빼고서 시험 문제를 둔갑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한다? 자, 전부 또는 일부 이거를 정확한 키워드다. 경비업의 이런 정의에선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경비업에 이제 여기서 보죠. 이제 여기서 쭉 나옵니다만 5가지 경비 유형이 있죠. 경비업법에는 자, 시설 경비 업무, 호선 경비 업무, 신변보호 업무, 그다음에 기경비 업무, 특수 경비 업무 5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5가지인데 그럼 시설 경비 뭐 시설하면 뭐 건물도 뭐 하시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아파트 단지에 되게 이제 경비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시설 경비 업무에 해당되겠죠. 자, 그렇죠. 우리가 그런 추상적으로 아는 문구를 추상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시험 공부하는 분들은 법에서 얘기하는 정의, 낱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를 둔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설 경비 업무. 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우리가 시설 경비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시설 및 장소, 그죠? 시설 경비 시설 및 장소, 시설도 해당되고 일반 건물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장소가 주어지겠죠. 그런 거에 대한 도난이나 화재, 도난 화재는 전부 다 많이 나옵니다만 도난 화재 이런 거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우리가 시설 경비 업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 시설 및 장소라는 거. 여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 경비 업무 하게 되면 우리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 화재 예방을 해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낱말을 제가 몇 개 칠판에 쓰냐면은 요 낱말 하나하나가 보기라든가 지문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식하라고 제가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호선 경비 업무. 자, 호선 경비 운반 중에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아니면 귀금속 같이 감당하는 물건이죠. 이런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시설 경비 업무나 몇 가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안 나오죠. 도난, 화재는 중복되는데 자, 뭐냐? 운반 중에 있어야 되죠. 운반 중에. 뭐 운반 중에 있지 않고 이 창고에 있다든가 사무실에 있으면은 그건 호선 경비 업무하고는 별개 없죠. 그건 시설 경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게. 왜? 시설 내 장소 내에 거기에 적재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킨다든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우리가 호선 경비 업무라고 보지 않고 시설 경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설 경비는 운반 중에 있어야 된다. 제가 시험 문제 한번 그 전에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운반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꼭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문을 물을 때 반드시 운반 중에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그밖에 감나가는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런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신변보호 업무. 민간 경호 업무죠. 그렇죠. 신변보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여러 생명이나 신체적 키워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이걸 우리가 신변보호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신체하고 생명. 여기에 신변보호 업무의 기본 키워드죠. 자, 네 번째. 기계 경비 업무죠. 기계를 통해서 경비 업무를 하는 거죠. 자, 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기계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뭐 많이 깁니다. 자, 경비 대상 시설. 그래서 공항이라면 공항 울타리 주변에 기기를 설치하겠죠. 그죠? 센서 있는 거 설치하겠죠. 그런 거를 감지, 뭐 관제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울리게 되면 관제센터에서 울리게 되겠죠. 그런 거를 송신해서 필요하면 차량을 확인한다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 외 장소에 관제 시설은 밖에 분명히 관제 시설은 경비 대상 시설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보고 있다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하는 그걸 우리가 기경비 업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자, 경비법에 5가지 경비 유형이 있습니다. 특수경비 업무.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우리가 특수경비 업무다. 자, 특수경비 업무. 대통령령이 정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죠. 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중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각 뭐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핵시설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대통령령에서 정해가지고 거기에 할 업무를 특수경비 업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5가지로 구분된다. 자, 경비지도사라고 하면 또 뭐죠? 경비지도사. 여러분들이 경비지도사 도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비지도사라면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한다. 자, 경비원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교육하는 사람. 이게 누가 있죠? 경비지도사다. 그러니까 경비지도사가 뭐야 하면은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을 경비지도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또 경비지도사 둘로 나누죠. 일반 경비지도사하고 기계경비지도사하고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자, 일반 경비지도사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지도, 감독, 교육을 하는데 업무는 뭐냐? 4가지 업무를 해당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시설경비, 호선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자, 특수경비도 일반 경비지도사가 지도, 감독, 교육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 경비지도사하고 일반하고 이제 기계인데, 자,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만 하는 거죠. 기계경비만 지도, 감독, 교육을 한다. 지도, 감독. 어느 분들은 이 특수경비가 일반에도 보면 특수경비도 해당됩니다. 특수경비 업무도 일반 경비지도사가 지도, 감독, 교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언뜻 하면 특수지도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계경비지도사를 특수경비지도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하고 기계경비지도사다. 일반 경비지도사는 특수경비원도 일반 경비지도사가 지도할 수 있고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원만 지도, 감독, 교육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비원이란 뭐냐? 경비원이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이제 법인을 통해서만이 경비업을 하게 돼 있죠. 법인이 아니고 개인은 못합니다.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즉, 자,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죠. 거기서 일반 경비원, 아까 일반 경비원은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선경비, 특수경비, 요거 기계경비, 요거 이제 일반 경비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고 특수경비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특수경비 업무, 공항이라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시설에 배치하는 업무를 우리가 특수경비원이다. 그래서 경비원이라 하면 시험 문제 나오면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뭐 시설경비에 당하는 자, 뭐 그렇게 말을 하면 맞는 거죠. 근데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틀린 얘기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기.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죠.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자, 무기라는 건 또 정의가 있죠. 인명, 사람의 목숨이죠.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이나 소총 등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명인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 또는 소총이다.
두 가지입니다. 권총 또는 소총 이런 걸 우리가 이 경비법에서 얘기하는 무기에 들어가는 유형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집단 민원 현장. 이게 참 집단 민원 현장이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 보면은 경비법에서 그 7가지의 집단 민원 현장의 유형을 명시했습니다. 7가지 명시했는데, 자,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이나 그다음에 쟁의 행위에 발생한 사업장,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집단 민원 현장.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해 대립이 있어가지고 다툼 있는 장소.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산동네 같은 데 보면 옛날 집을 다 허물고 이제 아파트를 새로 신설하려면 그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다툼 있는 장소를 우리가 여기서 집단 민원 현장이다. 세 번째,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장소. 그다음에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이해 대립이 있어서 다툼 있는 장소. 좀 있으면 이제 주주총회 철이 들어오죠. 2월, 3월 달에 제가 주주총회를 많이 합니다. 3월 달에. 이때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아니다. 자,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운영권, 그다음에 관리권, 점유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건물 짓다가 갑자기 올라가다 말고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때요? 뭐 이제 소위 그 약간 건달 그런 분들 갖다가 동원해 가지고 지키게 하고 막 그런 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경비법에서 집단 민원 현장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이런 행사장도 우리가 집단 민원 현장이다. 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덜하겠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그것도 우리가 집단 민원 현장으로 보는 거죠. 잘 아셔야 됩니다. 100명 이상 그다음에 국제 문화 예술 체육 4가지 행사하는 경우에 집단 민원 현장 유형에 들어간다. 자, 7번째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는 장소. 자, 행정대집행 뭐 이제 행정청이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강제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되면 순순히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대개 보면 저항을 하고 무슨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도 집단 민원 현장이다 해서 별도로 대비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자, 경비지도사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을 일반 경비원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기계경비 지도사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을 우리가 경비지도사라고 그랬는데 가끔가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원과 일반 경비지도사와 특수 기계경비지도사가 있다. 자, 특수경비지도사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수경비원은 있지만 특수경비지도사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 법인은 뭐 주식회사나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주사무소라는 건 되게 이제 본사를 얘기하는 거죠. 본사가 이제 입법 규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소재지 이런 걸 우리가 주사무소 즉 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인의 이제 출장소 많이 있죠. 출장소라는 말 많이 씁니다. 여기 경비법에서 많이 쓰는데, 자, 출장소는 간단히 얘기하면 경비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영업 거점, 즉 지점, 지사, 사업소 뭐 이런 용어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출장소라 그러면 법령에서는 전부 다 출장소로만 쓰지만 영업 거점인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지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총망라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경찰 관서장이라는 말이 이제 경비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총경찰법에서는 경찰서장 이렇게 나오는데 경찰서장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경찰서에 있는 서장이니까. 근데 경비법은 경찰 관서장이라는 용어를 쓴다. 관서장은 경찰서장과 경찰서장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경찰서장과 공항경찰대장 이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항경찰대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찰 관서장이다. 이렇게 관서장이라는 용어를 쓴다. 경비법에서는 관서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관서장. 그래서 관서장의 용어로는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공항경찰대장.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경찰대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공항 경찰대장이 있어요. 같이 이제 직급은 경찰의 총경급들이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붙여놓은 걸 경찰 간서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 시설. 자, 대통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항, 항만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우리가 국가 중요 시설이다. 거기에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보면 이제 크게는 두 가지는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이런 시설 같은 거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 보안 목표 시설이라는 게 있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국가 보안 목표 시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정원장하고 협의해서 중요 시설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납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거는 국가 보안 목표 시설.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는 국가 중요 시설. 용어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비업법은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용어를 바꿔서 시험 문제 내게 되면 그걸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거는 또 다른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도급이라는 말을 하죠. 도급이라는 거는 자, 어떤 경비 업무를 하게 되면 맡기는 사람, 시설주, 그죠? 시설주. 자, 도급이란 그런 계약으로서 경비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즉 아파트 단지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 보면 각 동대표가 있고 또 입주자 대표 회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장이 여기서 얘기하는 도급인이 되겠죠. 그죠? 위임받아서 대표 회장이 그리고 도급인이 하려고 그다음에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업자, 일반 경비업자죠. 아니 시설 경비업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수급자가 된다. 수급자. 그러니까 그러면 도급인, 수급인. 구분하셨죠? 도급인은 일을 맡기는 사람, 수급인은 일을 맡는 사람. 그걸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도급인하고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대개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신인 교육을 몇 군데 좀 맡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미리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죠.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 경비원 신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비업법 13조 2항이 2016년 1월 26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그분들은 총 2박 3일 24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자, 교육을 받으셔야 돼. 자, 옛날 같으면 어땠어요? 경비하시는 분들 대개 보면은 이력서만 제출하면은 면접을 보고 급여만 조정해서 언제 출근 가능하시냐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지금은 1976년도에 제정된 경비업법의 근거에 의해서 24일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 옛날에는 미리 회사에 들어가 놓고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았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죠. 규정이 2016년 1월 26일부터는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생겨서 지금 어르신 되신 분들이 미리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연세도 드셨고 또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 힘이 든다. 앉아서 그거 들으시려니까 뭐 간혹 가다 그런 뭐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은 이 아파트 경비 근무를 되게 많이 선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미리 교육받게 되면 교육비는 누가 된다? 자비다. 내가 내야 된다. 뭐 적게는 제가 알기로는 뭐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박 3일 24시간 교육을 받고 하는 경우 있다. 또 서울 몇 군데 보니까 구청 그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 예산 가지고 어르신들 약간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분들을 또 이렇게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또 뽑아서 이러면 교육기관에 보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돈을 내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경비원, 경비원과 경비업종을 한번 구분해죠. 경비원. 자, 일반 경비원은 시설 경비하는 분, 호선 경비하는 분, 신변보호하는 분, 기경비하는 분. 이걸 우리가 일반 경비원이다 이렇게 칭을 하죠. 그다음에 일반 경비원하고 두 구분하는 건데 특수 경비원이죠. 특수 경비원은 특수 경비원, 아까 이제 공항, 항만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우리가 특수경비원이다. 근데 특수경비원도 아까 특수경비 국가 중요 시설도 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보안 목표 시설하고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 두 가지 또 구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비법은 계속 반복되는 업무다. 왜 일반 경비, 시설 경비, 호선 경비, 신변보호, 기경비 계속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 자꾸 뇌리에 아주 완전히 암기가 되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다 학습이 그렇게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보충 설명 같아서 경비업법에서는 법인을 통한 사업만 인정하고 있다. 즉 자영사업, 개인 명의로 하는 경비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 뭐 주식회사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법인하게 되면 이 법인격이라는 주식회사에 권리를 부여해서 사람하고 똑같은 자격이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법인이라고 그러죠. 법인. 자, 법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민법상에 보면 사람처럼 법률상의 권리 능력을 부여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를 우리가 법인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걸 사단법인. 그다음에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재단법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사단법인이다. 아니면 재단법이다. 우리 경비지도사협회 그때 사단법인이죠. 자, 사람들을 주구로 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뭐 비영리법인입니다만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경비지도사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 신장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만든 단체죠. 그걸 우리가 얘기하면 사단법인이다. 그다음에 재단법인. 오늘 재산 많은 이 독지가 되는 분들이 재산을 거기다 기탁을 하고 그 기탁한 재산을 근거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걸 우리가 재단법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법인은. 자, 우리가 이제 상법상에 이제 영리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리법인. 상법상. 자, 영리법인은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경비지도사협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같은 법인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 경비지도사의 권익이라든가 신장 그런 걸 위해서 목적으로 한 모인 단체예요. 그렇지만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 아까 경비업자 같은 거 업자는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법인이 한다 그러죠.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돈을 벌 목적이죠, 당연히. 이런 걸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이 주식회사, 그 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여기 상법상에는 5가지 유형의 이 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5가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비업자들은 대개 어느 법인을 설립하냐? 주식회사를 통해서 설립을 해서 경비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식회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이고 일반 무난하게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많이 한다. 주식회사는 여러분들 아시면 뭐 이사, 뭐 대표소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사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죠. 이 법인이라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리 능력이 부여됐지만 법으로 이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하고 똑같은 법률적 행위를 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오늘은 첫날입니다만 조금 여러분들 조금 처음 듣는 용어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좀 쉬셨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